김민아의 시사 위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시사 위키 첫 번째 항목은요. 이게 군대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기무사와 국방부 간의 꼴사나운 어떤 대립 이런 것들 전해드렸는데요. 예. 오늘도 이게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어제 국회에서 공개된 그 기무사 보고서 내용 사실이 아니다. 또 이런 입장을 밝혔죠. 이 기무사 소속인 민병삼 대령이 기무사령관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작성을 한 그 보고서였는데 송영무 장관이 이번 달 초에 문건에 대해서 이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라면서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내용이 써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국방부가 보고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하지만 민병삼 대령은 오늘 CBS 뉴스를 통해서 자신은 진실을 얘기했을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거짓말이라고 하면은 일개 대령이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목숨이 10개라도 모자라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서 좀 억울하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그 계엄 검토뿐 아니라 그 세월호 사찰 문제에 대해서도 송 장관이 뭐라고 언급했다 이런 내용도 또 있죠. 그렇습니다. 이 기무사의 세월호 민간 사찰이 수사할 사안인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내용이 이 민 대령이 쓴 이 보고서에 있다는 건데요. 민병삼 대령 등의 기무사 측은 송영무 장관이 세월호 민간인 사찰을 애초에는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해놓고 일주일 만에 말을 바꾼 것이 의아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해설처럼 하고 있습니다. 양측이 서로 거짓말이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민병삼 대령의 그 폭로 이후에 국방부가 민 대령의 컴퓨터를 조사했다면서요. 이 국방부 감사관실이 국회 국방위 다음 날인 어제 민병삼 대령의 업무용 PC를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맥락상 앞서 사건에 대해서 국방부가 보복을 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이 계엄 문건 관련해서 이 군 사이에 오간 모든 문건을 제출하라는 이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이것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보강할 부분이 있어서 이 기무부대를 좀 조사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또 언급을 했죠.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이 문제의 본질은 계엄령 문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다라면서 기무사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송영무 장관을 비롯해서 계엄령 문건 보고 경위에 관해서도 잘잘못을 따져봐야 한다면서 이 기무사 개혁안이 나온 이후에 책임의 경중을 따져보고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해서 이 송영무 장관이 경질되는 쪽으로 좀 무게가 실리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계엄령 문건을 기무사가 만든 의도 이걸 밝히는 게 최우선이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 발언을 좀 살펴보면은요. 지금 송영무 장관의 어떤 발언의 진실성 또 리더십 문제 이런 데로 지금 초점이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이 계엄령 문건을 만든 의도에 대해서는 좀 이 색채가 옅어지는 것에 대한 어떤 경계심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난 걸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송영무 장관 잘못은 나중에 다 따져볼 테니까 일단 계엄 문건하고 기무사 개혁에 집중하자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예. 결과적으로는 좀 기무사에 좀 더 부담이 실리는 그런 그림이 된 셈입니다. 오늘 뭐 합동수사단이 출범한 거죠? 계엄령 문건 조사를 위해서 이제 군과 민간 검찰이 공조하는 합동수사단이 서울 동부지검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 합수단은 해당 문건이 실제 실행 계획이었는지 이걸 확인을 하고 또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이걸 검토를 하게 됩니다. 이미 전역한 민간인들은 이제 민간 검찰이 수사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한민구 전 장관이라든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이게 이제 전역한 민간인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를 받아야 될 상황이고요.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또 황교안 전 국무총리 나아가서는 뭐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도 이후 상황에 따라서는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언급들이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 더불어서 검찰은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내란음모 혐의로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이것은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이 지난 24일 국회에서 한민구 당시 장관의 지시로 이 문건을 작성했다라고 말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미 수사를 하고 있던 그 군 특별수사단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수사 계속 이어갔죠? 이 문건 작성 책임자였던 소강원 참모장이 오늘 소환이 됐는데요. 직권남용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이제 소환이 된 거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특별수사단은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과 관련해서 기무사령부와 예하부대를 오늘도 압수수색을 이어갔습니다. 아울러 국방부는 이 공정한 수사 여건 보장을 위해서 소강원 참모장과 어제 소환 조사를 받은 기우진 기무사 5처장을 직무 배제한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네, 진상이 다 드러나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그럴 것 같습니다.
시사위키 두 번째 항목은요. 이 청와대 비서실 개편의 의미 이거 좀 짚어보겠는데요. 집권 2기를 맞아서 지난 2달여 동안 진행된 조직진단평가를 근거로 이 청와대 비서실에 변화를 줬다 이런 얘기인데요. 어디가 어떻게 개편됐고 의미가 무엇인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어디가 어떻게 개편됐습니까? 일단 이 비서실 개편을 하면은 원래 있는 업무를 뭐 쪼개거나 합치거나 하면서 좀 최대한 기존의 틀을 좀 유지하는 방향으로 되는데요. 이번에도 좀 비슷합니다. 다만 좀 주목해봐야 될 점이 자영업 비서관이 한 개가 늘어나면서 비서관직이 49개로 한 개 늘어났다는 거죠. 아무래도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이런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자영업 비서관실은 어느 수석실 산하예요? 지금 일자리 수석실에 들어가 있는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아하. 아시다시피 현재 정태호 일자리 수석, 문재인 대통령이 원래부터 각별한 신뢰를 보낸 그런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죠. 또 원래 경제수석 아래에 있던 중소기업 비서관이 중소벤처기업 비서관으로 이름이 바뀌어서 일자리 수석실로 옮겨졌거든요. 지금 이렇게 이름을 바꾼 거는 4차 산업혁명 등을 대비하라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좀 일자리 수석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좀 확대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자리 수석 산하 비서관실이 2개나 늘어난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뭐가 바뀌었습니까? 지금 국정홍보 기능이 강화됐다 이런 얘기인데요. 국민소통수석 산하에 이제 홍보기획비서관이 있는데 이것을 각 부처의 정책 성과 홍보를 조정하는 역할 그리고 국정홍보 기획을 하는 역할 이렇게 좀 나눠서 각각 비서를 맡는 겁니다. 또 연설비서관도 연설기획 업무를 따로 나눠서 대통령의 주요 국정 메시지를 좀 통합 관리하기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이 정부의 홍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좀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판단이 좀 선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 홍보 기능 강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요? 이 국정상황실의 중장기적 기획 기능을 좀 강화해서 국정기획상황실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대통령의 복심 중 하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윤건영 상황실장의 역할이 이제 더 커진다 이런 해석 나오고 있습니다. 또 교육문화비서관을 교육비서관, 문화비서관 이렇게 나눴는데 지금 이제 교육 문제가 약점이다 이런 지적도 지금 있는 게 현실이고 또 국회 교문위가 교육이 문화체육관광이 이렇게 분리됐다라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을 반영한 거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강화된 건데 결국은 청와대 권한이 더 커진 것 아니냐 이런 해석 나올 수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좀 전반적으로 국정 장악력을 높이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조직 자체가 비대하다 이런 지적도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백악관 비서실이 2017년 기준으로 377명이 총원인데 청와대 비서실은 443명이 되니까 이제 너무 많다 이런 얘기인데요. 물론 이게 다른 나라하고 단순 비교할 문제는 아니겠죠. 여기다가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이 앞으로 중용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좀 같은 해석으로 보입니다. 네. 시사위키 세 번째 항목은요. 몰카는 어디든 있다인데요. 지금 몰카 문제가 아직도 심각한 사회 문제인데 오늘 문화일보에 관련 보도가 실려서 이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문화일보가 대법원 법원도서관 판결문 검색 시스템을 이용해서 서울 5개 지방법원의 2017년이 카메라 촬영 등의 관련 범죄 판결을 분석을 했는데요. 이 결과를 보니까 몰카 촬영이 그야말로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점을 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적발이 돼서 이미 재판까지 받은 결과 그 범죄 판결 결과를 분석했다. 그렇습니다. 몰카의 그래서 제일 많은 유형이 뭡니까? 일단 그 전체의 거의 95%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범죄인 걸로 나와서 지금 스마트폰이 지금 몰카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이런 점들이 드러났는데요. 이 스마트폰 이외에 여러 가지 종류의 특수 카메라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비율은 적은데 이런 특수 카메라가 동원된 경우에는 범죄 양상이 또 훨씬 심각한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불법 촬영은 크게 2가지 방식으로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제 대중교통 시설이나 화장실에 서 불특정 대상을 노린 경우가 있고요. 또 사귀는 사람 등 알고 지내던 특정인을 노린 그런 경우로 나눠지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몰카 범죄가 제일 많이 이루어진 장소는 어디입니까? 이 장소가 명시된 범행 기록만 좀 분석을 해보니까요. 대중교통 시설이 거의 70%에 달할 정도로 많았는데 아무래도 지하철이나 지하철역 이런 경우가 많았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화장실은 전체의 한 13.5%, 피해자의 집이나 숙박시설은 7.5%, 상점이나 노상은 5%로 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이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행의 경우는 한 사람이 장기간 다수의 여성을 이런 좀 여러 가지 시설 등에서 상대로 계속 저지르는 특징이 또 확인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여사인은 그렇게 촬영된 영상 유포, 이게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인데, 이 경우에는 영상이 유포가 되더라도 피해자를 특정하기가 어려워서 처벌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게 판결문에 좀 드러나는데요. 아하.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275건의 판결에서 확인된 범행 횟수 4,300건을 넘는 건데, 이 경우에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는 143명에 그치는 것으로 이제 분석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 피해자가 확인된 경우에도 다 이제 이런 유포에 관해서 또 처벌을 받고 피해 사실이 인정받는 거냐, 이건 또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유포에 관해서는 상당히 지금 처벌이 잘 안 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이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의 경우고,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 경우는 이제 연인이나 친구, 이렇게 좀 친밀한 관계인 대상인 경우가 많아서 신원이 그대로 노출이 돼서 피해가 크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협박이 이어지는 경우도 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나서 참 심각합니다. 예. 이 특정인 상대 82건 판결 중에 유포 행위가 동반된 것이 이제 39차례로 절반에 가까운 이제 수치였고, 또 협박이 같이 이루어진 게 12차례나 된다고 하고요. 또 폭행이나 강제추행 등의 추가 범행이 동반된 것도 6건이라고 하니까 이런 경우는 참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 몰카 범죄가 계속 심각한 문제로 확인되고 있다. 이걸 이 보도를 통해서 또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걱정입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